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들 끝물에 참여했거든요,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즈니스가 뭐 지배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뭐 비즈니스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전혀 거지. 모르지. 그러니까 큰 거 필요 없어요. 뭐든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써 원래 이런 거야. 그냥 써 원래 이런 원래 거야. 이런 거야. 네. 그럼 어떤 네.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네. 대학에 가서 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공부는. 이 공부는 사실 의지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2014년도에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네, 네. 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MIT, 뭐 스탠포드, 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데가 카네기 멜론이었는데 음, 거기서 그 실제로 네. 한 학기 뭐 강의를 그냥 다 올려놨어. 심지어 교수님 강의를 김준명 교수님 강의를 올려놨어.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그 교수님 중에 기억나는 교수님이 아직도 있는데 톰 미첼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네. MIT에 카네기 멜론이었나 헷갈린다. 톰 미첼 교수님 네네. MIT였나 카네기였나.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 강의를 그냥 진짜 그 수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서 뭐 대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질문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잖아요. 뭐 강의 시간에 한두 번 질문할까? 안 하는 학생은 이거 한 번도 안 4년 하는- 내내 안 할 수도 있어. 저 4년 내내 네. 질문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질문 뭐 저는 그래 질문을 하는 타입이지만 질문이 생기면 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랩실도 연계가 돼 있고 해서 랩실에서 하는 이제 그 연구들도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찾아보면 찾아봐죠. 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배움의 어떤 그 방식도 상당히 바뀌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스탠포드에서는 제가 이제 자연어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의 자연어라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뭐 NLP, NLU 네. 지금은 되게 흔한 말인데 옛날에는 NLP라 그러면 NLU라 그러면 더 생소했는데 그런 것도 스탠포드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스탠포드를 다녔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스탠포드 나왔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코세라라고 나중에는 알아요. 그런 것들 어째 뭐 모아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벌써 학교에서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있으면 제가 이제 그 팔로알토 근처에 있을 때는 팔로알토에 스탠포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교육원 같은 게 있어요, 걔네도. 근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원하면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온라인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하셨다. 거고 그냥 흥미가 있어서 내가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만약에 훌륭한 네. 유튜버가 있었거나 유튜브에서 훌륭한 뭐 강의를 했다면 조금 봤겠지. 그랬겠죠. 네. 지금은 더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뭐 특정 테크니컬 뭐 용어를 알아야지만 되게 찾아서 마름마름 찾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서 키워드만 딱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훨씬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런 세상이 이미 됐어요. 제가 볼 때. 뭐 MKY도 제가 보기엔 거기에 뭐 당연히 네. 뭐 한 획을 긋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 그런 세상이 된 거지 이미 벌써. 우리 오늘 이 레벨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뭐 여기서 앱에서 쇼핑하기, 앱 다운받기 이것까지도 적응하는데 다들 끝물에 참여했거든요. 우리 초기에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오는지도 2.0 때도 몰랐어요. 20년 전에.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2년 동안 어떤 세상이 오는지 내가 그 세상을 만들지 못해도 참여자가 되거나 이해자가 되는 거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다들 조금씩 하실 것 같아요. 만들어 가시는 분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건데 마음속에 이제 뭐라도 조금 그냥 크지 않아도 돼. 제가 보기엔 큰 거 필요 없어요. 뭐든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즈니스가 뭐 지배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뭐 비즈니스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전혀 거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는. 하나가 뭐가 될지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항상.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될지 몰라요, 솔직히. 저 누가 될지 모르고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뭐 새로운 뭔가 진짜 개인이 뭔가 하나의 불편함과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도 생각해요. 기존에 뭔가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려움이 좀 덜하지. 그냥 써 원래 이런 거야.
그냥 써 원래 이런 원래 거야? 이런 거야. 예. 그럼 벌써 이쪽 네. 계통에서 꽤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2013년도부터 치면 거의 10년이고 2017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초창기부터 이 씬에서 움직이신 거잖아요. 블록체인 이쪽 씬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이쪽 씬에서 움직이고 싶은 20, 30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근데 막 그쪽 관련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여기서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그 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서 많이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집에서 학교 가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이러면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걸 제공해줘야 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전공자들에만 국한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전공도 뭐 블록체인에 좀 더 딥하게 연구하는 전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공도 전공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뭐 대학에 근데 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말고 뭐 이코노믹스 뭐 이런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경영 금융? 뭐 이런 뭐 식의 금융 파이낸스 이쪽 관련된 지식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학원 레벨에서 이렇게 융합해서 연구하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나 모르겠다. 있으면은 한번 저도 어떤지 궁금하고 없으면은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전공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근데 이게 그분들은 뭐 어차피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걸 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결국은 생활에 밀접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결국은 뭐 IT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뭐 일단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활에 더 밀접하거든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해당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자에 요강한다를 떠나서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럼 그거를 역으로 제한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좀 더 뭔가 불편하더라도 뭔가 써보려고 노력을 할 테고 계산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적이나 뭐 공공 서비스 부분도 개선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대국민 서비스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쪽 신으로 조금씩 이제 더 확장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그들이 학술적으로 막 연구를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힘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빨리 개몽되면 빨리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물론 뭐 프랑스 혁명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대중들이 조금씩 개몽이 돼서 네.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뭐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갑자기 인플레가 막 한 1000% 뛰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거래야 되고 뭐 이것도 뭐 즐거운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아까도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대중이나 이런 일반 시민들, 뭐 우리 뭐 주부들도 좋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런 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좀 공부해 가면 좀 약간 세상도 바뀌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 좀 더 그러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사상도 좀 더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서비스가 나오거나 그런 걸 많이 써야 돼요. 쓰고 그게 성공해야지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기업도 따라하고 그래? 그럼 여기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아니면 마음속 깊이 그냥 조금만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이 이만해지고 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죠. 네. 저희 그 요즘에 또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고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요즘에 어때요? 기업들의 NFT 프로젝트의 경향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저스 클럽이랑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기업들은 NFT 씬에서 뭔가 브랜드의 어떤 홍보나 이런 커뮤니티 뭐 빌딩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현재까지는 좀 약간 대기업 위주로 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얘도 이제
그 좀 저변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중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엔터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넓어지겠죠.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어떤 프로파일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게임 회사도 계속 이제 뭐 P2E 게임, 블록체인, 뭐 NFT를 접목한 게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다양한 부분에 다만 뭐 게임이나 뭐 이런 대기업 홍보 브랜드 전략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뭐 확장된 개념의 어떤 NFT 씬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일단 캐릭터 시장을 봐도 좀 약간 저는 캐릭터 시장도 접목해도 괜찮다고 지금도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메타콩즈 같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캐릭터 시장도 뭐 진출이 가능할 것 같고. NFT랑 코인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가치에 대한 합의, 커뮤니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그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대동소이한데 컨텐츠적인 관점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컨텐츠. 왜냐면 코인은 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 실제로 보는 게 블록체인의 정보가 없다 손 치더라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개념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 이게 우리가 단어를 하나 딱 얘기를 하면 뭐 사과를 얘기하면 사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뜨는 것처럼 아니 그걸 그림을 딱 보면 그림이든 뭐 형체가 있는 걸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새겨지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거야. 아니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사과를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먹어본 사람한테 사과 얘기가 되게 쉬워요. 빨갛고 동그랗고 뭐 꼭지가 있거나 뭐 맛은 뭐 약간 달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더 파괴력이 큰 거예요. 기존 그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10배 정도 된다고 봐요. 아, 약간 이게 네. 소유의 개념이 훨씬 더 확연해지는 것 같아요. NFT가. 어? 내가 소유했다. 아마 이런 어떤 느낌들이. 그것도 확연히 크고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굉장히 크고 근데 되게 바보 같은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갑에서 NFT를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몇 지갑은 아직 그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탑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봐야지. 내가 백문이 불여일견. 예, 그게 블록체인에 있던 말든 내가 봐야 돼.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말씀하신 게 진짜 원초적인 거예요. 예, 그것부터 만족시켜야 되는데 코인은 사실은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그냥 뭐 업비트에서 뭐 표시된 기호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코인이 동일하게 보이고 사실 업비트가 그냥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업비트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 지갑이나 덱스는 그렇게 못하죠. 그 시스템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탈중앙화 시키면. 그런 관점이 있고 어쨌든 내가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유할 수 있다?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원적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직접 소유하려면 내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근원적으로 틀린 대답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내용이 담기잖아요. 뭐 토끼 그림이 담기던 로봇 이미지가 담기던 뭐 내 뭐 와이프 얼굴이 담기던 거기서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가능한 거죠. 코인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뭐 어떤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아니 일단 얘기할 거리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감정을 전달하나 전달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이게 코인하고는. 저 NFT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안 가져도 그만이잖아. 그걸 왜 신경 쓰고 그 애를 써서 가상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돈을 투자를 하고 왜 애를 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네.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뭐 굳이 NFT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굳이 가지려고 애쓴 거 되게 많은데 뭐 백도 가지려고 애썼고 인간의 욕구가 그렇잖아요. 신발도 그렇게 비싼 거 안 사도 되는데 막 리미티드 에디션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쵸. 소유하고 이것도 내가 신어보면 신어보고 좋고 아 이게 어떤 인간의 욕구가 더 많이 인간이 시간을 보내는 이 디지털에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잖아요 요새. 요즘에는 디지털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어떤 그 또 다른 인간이 불러낸 또 다른 왜 밥 먹는 배 다르고 왜 이쪽 밥도 배 다르고 왜 디저트 배 다르듯이 디지털 욕구는 디지털로 또 네. 사람들이 발현하고 해결하고 이러는가 보다. 그게 되게 NFT에서 되게 중요한 욕구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생활 모든 게 디지털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많았고 영화도 네, 되게 많았고 지금도 되게 많아. 뭐 매트릭스, 뭐 소로게이트 온갖 거가 되게 많잖아요. 디지털로 다 옮겨가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즐길 수 있는 거 육신으로 즐겨야지.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하고 육신하고 뭐 아예 분리해서 놓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 가끔 내가 디지털로 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멋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디지털에는 활동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 소소하게 뭐 내 친구들 뭐 내 가족들과 이렇게 뭐 그냥 소소한 얘기를 하고 밥 먹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어떻게 기술적 편향을 가져가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좀 별로고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또 치부하는 것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사실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인가 저번에 어디서 보니까 이 그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세상하고 실제 오프라인 세상하고 연결을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일단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디지털도 마찬가지. 디지털대로 내가 진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직접 가져보고 경험도 하고 다른 사람도 되어보고 요즘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카톡만으로도 성격이 다분하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부캐라는 그래요?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몰라도 약간 뭐 카톡? 다중이 카톡도? 같아. 사람들이 다중이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디를 바꿔면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 인척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면 다른 캐릭터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약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거 굉장히 능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래요? 저도 게임을 되게 일찍 한 세대라서 게임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가속화되면 정말 괜찮은 메타버스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메타버스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뭔가를 뭔가 펼치면서 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수는 있겠죠. 뭐 24시간을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서로게이트나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안 가봤잖아요. 아니 그렇지도 몰라요. 아까 내가 얘기한 카카오 택시 같은 세상은 우리가 올 줄 알았나? 그렇죠. 언제나 몰라요. 우리는 택시를 잡으려면 우리는 그냥 택시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길에 가서 서 있어야 됐었어요. 아니 콜택시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콜택시도 없을 때는 그냥 서 있어야 돼. 세계적인 석학들이 디스토피아를 예측하는 석학들 굉장히 많잖아요. 뭘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2018년에도 인공지능에 막 어떤 붐이 있던 해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때도 제가 인공지능 시내 그때 막 2014년부터 18년 초까지는 인공지능 시내에서도 되게 오래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죠. 디스토피아의 관점. 근데 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디스토피아는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또 신기술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를 예를 들어보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유리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이제 다 뭐 보증금 내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로드샵을 하나 얻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이디어와 소싱만 잘해도 스마트 스토어 열 수 있고 되게 기술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뭐 자신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고 연결시켜주고 택시도 그렇게 타고 긍정적인 영역도 많이 있죠. 부정적인 영역도 많이 있고. 필요한 만큼 나한테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기술도. 그러면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개인이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뭐 뜻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써야겠죠.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기술의 관점, 저도 이제 한 50몇 년 살아보면 필요한 건 내가 얼른 또 적응해요. 얼른 또 카카오 택시 깔아갖고 잘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아무리 쉽게 해줘도 조금은 노력하고 배워야 그걸 내가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사용자가 되는데도 약간의 학습량이 필요한 것 같기는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앞으로 세상에 대한 인간의 학습량은 지금 우리가 배운 정도의 학습 능력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될까? 그거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학습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기에 뭐 학습하던 것보다 지금 학습이 더 쉽잖아요. 뭐 찾아보기도 쉽고 그 알려주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 비용도 훨씬 더 현저하게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학습은 더 쉽다고 봐야죠. 앞으로 그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쉬워지게 될 거다. 학습은 쉬워질 거고 오히려 인간은 더 편해질 거다. 근데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 이게 나의 사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등한시해서 뭐 다른 사람이 뭔가 굶어 죽든 다른 사람이 핍박을 받 스트레스를 받던 그 신경 안 쓸 거냐 아니면 그까지 고려할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술이? 네.
근데 결국 기술은 자본과 동반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자본가의 입장도 반영이 될 텐데 결국 이 기술로 인해서 뭔가 경제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 성장하는 관점에서 그런 걸 잘 배려해서 성장을 하느냐 아니느냐 그걸로 이게 유토피아가 되느냐 디스토피아가 되느냐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나 뭐 대표 뭐 저는 뭐 아직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를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이런 걸 뭐 대중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네요. 네. 진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되게 재밌고 좀 진짜 파급력이 크고 혁신적인 그런 뭐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뭐 앱이나 이런 게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계속. 이 기술의 정점의 시대가 오는 건 한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아, 이 기술의 정점. 지금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거든요. 제가 볼 아 때는. 그래요? 성숙기에 들어서면 한 5년 내로 정점이 온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네. 이게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서로가 등을 떠밀어주고 막 이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 옛날보다. 근데 이 오픈 소스는 또 할 얘기가 되게 많.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2000년 초반에 뭐 버블 뭐 닷컴 버블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거의 토대가 된 게 사실 오픈 소스예요. 사실 그 전에부터 그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그 전에서부터 있었고 뭐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뭐 네, 일단 네.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글 뭐 예전에 자바 썬 마이크로 시스템도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영들에서 뭐 아파치 파운데이션 이런 진영들에서 뭐 리눅스 재단 이런 데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굉장히 그 토대를 많이 닦아놨었어요. 그게 이제 폭발한 게 2000년대지 저희한테는 생소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아니 무슨 지적 재산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걸 지키려고 뭔가 법을 만들고 무슨 저장소를 만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얘기를 하면 사람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네. 네.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가치 있냐고 물어봐요. 역지문으로. 그러면 뭐가 가치 있냐고.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게 결국은 가치 있는 건 지식밖에 없다. 네. 그 소스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다. 지식이 가치다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의아했지. 실제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소스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점점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지식을 좀 묶어놔야 돼서 그런 쪽에도 사실 좀 관심이 최근에 많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 좀 덜 늙으면서 이런 뇌 기능을 좀 더 오래 하게 만들까에도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떠들었잖아요. 지식산업 뭐 사회가 올 것이다 했는데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지금 이제 피부를 잘 못 느끼는 건데 그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걸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넘는 것 같아요. 아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가죠. 뭐 매일매일 뭐 변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듣다 보면 또 좋아하는 구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구석이 생겨요. 그런 맞아. 관점에서 NFT나 블록체인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할 때보다 그래도 좀 나아요. 다른 거 어려운 거 뭐 가끔씩 뭐 그 진짜 어렵다기보다 생소한 얘기인 거지. 실제 세상에 어려운 건 없어요. 생소할 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험하면 쉬워져요. 결국 알고 나면 다 똑같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접하지 못했으니까 생소한 그치. 거지. 근데 진짜 생소한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참 거래소들이든 광풍을 불었든 그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지하철에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뭐 아줌마가 옆에서 야 오늘 3시까지 3억을 넣으래. 그런 게 되게 이게 좀 있던 일이에요. 진짜.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근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많았는데 이 숨기는 거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일단 경험하게 해줬어. 그분들은 어쨌든 그걸로 돈을 참 많이 버셨든 뭐 잃으셨든 그건 개인의 뭐 선택이니까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점이 넓어졌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기술보다 좀 더 접근성이 좋다. 제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저력이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자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뭐
좋게 바꿀지 어떻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한 줄 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거다 이렇게 조금 쉽게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은 근데 분들 그게 하셨을 어렵죠. 텐데 어렵죠. 그래서 좀 해봐요. 잘못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무 평범한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뭐고 왜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관점이 전 제일 좋은 것 같고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진정한 공유 경제다. 이렇게 하면 좀 한 단어로 정리는 되겠네요. 공유 경제다. 근데 그냥 공유 경제 아니고 공유 경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루 공유 경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트루 공유, 진정한 공유 경제다. 오너십이 있는. 오너십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런데 사실 이게 오너십이라는 것도 이건 좀 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도 좀 다루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계약이 그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계약이 증명해 주는 정도가 되면 오너십이 별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내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계약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면 오너십이 필요가 없는 거지. 계약대로 무조건 시행되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아무도 이 계약을 못 바꾼다고 칩시다. 네, 그럼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덱스 같은 경우에서도 무조건 내가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디파이도 무조건 내가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냐를 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가 핵심인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신뢰가 깊은 친구라서 절대 돈을 떼먹지 않을 것 같은 친구야. 그럼 돈을 맡기잖아요. 그걸 내가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디파이에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은 이 친구가 절대로 안 떼먹을 것 같아. 이 친구가 무조건 써 있는 대로 운영할 것 같아. 내가 100%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운영할 것 같아. 그럼 난 돈을 맡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걸 굉장히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빌미로 잡아서 포장을 한 다음에 자기가 운영해서 이 계약들을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사실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 신뢰의 개념으로 더 접근하게 되고 진짜로 그게 많이 쓰이게 되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뢰가 필요 없는 사회. 네네. 왜냐면 다 신뢰가 되면 신뢰가 필요가 없는 거지. 신뢰란 단어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뢰라는 단어를 써야 될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소유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제일 안전하지. 근데 이제 조금 더 블록체인 서비스나 이런 약간 탈중앙 서비스 디파이로 되면 되지만 디파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한 이런 공유 경제에 이런 걸 한다고 구축을 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신뢰할 수 있네. 이 계약은 신뢰할 수 있어. 이 계약은 투명해. 예전에 그래서 코인 만들 때도 이 계약 자체에 검사를 우리는 인스펙션이라고 오디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연구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이 오디시나 인스펙션을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단 요 섹터 우리 조그만한 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아까 말했던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모두가 쓰는 서비스가 나오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뢰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신뢰가 있네. 누구나 알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수십 년간 알아야 되는 그 신뢰랑 유사하게 근데 수십 년간 걸렸잖아요. 블록체인은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한 5분 10분이면 알 수 있는 거지. 더 쉽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잘 전달하는 회사나 서비스가 엄청 성공하겠죠. 그렇겠네. 네, 그러겠죠. 신뢰. 오케이. 요 단어로부터 뭔가 또 출발해서 얘기를. 그래서 그 신뢰라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NFT도 코인일 때는 못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미지를 못 잡는단 말이죠. 못 보니까. 근데 신뢰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신뢰가 우리는 이 신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간 거래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신뢰를 맞아요. 대신해주는 중간 거래자들이 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뢰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오늘 키워드 굉장히 좋았던 게
내가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안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저도 지금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신뢰가 안 보여. 솔직히 블록체인에서. 안 보이지. 신뢰가 뭔지 몰라. 블록체인 신뢰를 사람들이 못 봐요. 이걸 볼 수 있게 설계를 한다. 이게 그리고 이 신뢰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판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예, 빠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네. 마지막 신뢰. 잘 요거로부터 생각해서 또 한 번 제가 네. 이 바탕 위에 그렇죠. 다른 분들과 또 맞아요. 인터뷰하면서 또 네.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늘은 네. 신뢰라는 단어를 갖고 또 한번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레벨업 함께 해주신 김안토니오 대표님 때문에 우리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어서 너무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한 단계 레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